빠르라고? 네. 옷감이 자꾸 상하는 것 같아요. 이거 건조기 돌리시는 건 아니죠? 건조기는 안 돌리는데 그러면 네가 씻으면서 바로바로 빨아서 널면 되지 않냐? 다른 손빨래 할 때 같이 해주시면 되죠? 속옷 정도는 네가 빨아도 되잖아. 아니, 그냥 애들 옷 손빨래 할 때 어머니가 같이 주물주물 해주시면 되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시애미한테 속옷을 빨아달라 그래? 어려운 일도 아니고 레이스 상할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6세 선옥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손 씨는 평생 자식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뭐든 해주고 싶었고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모의 사랑을 이용해 먹고 버려버리려던 아들 며느리. 손주 둘을 어린이집도 안 보내고 집에서 돌보며 온갖 집안일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며느리의 속옷까지 손빨래를 해야 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손 씨는 자식도 자신을 사랑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며느리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손 씨는 그저 손쉽게 부려먹을 수 있는 몸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참 불공평했습니다. 손주 한 번 제대로 봐준 적 없는 사돈은 극진히 대접받고 그동안 헌신했던 손 씨는 오히려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손 씨는 일방적인 사랑을 끝내려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네 집을 나와서 보란듯이 복수해주게 되었습니다. 손 씨는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둘 다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었습니다. 딸이 둘째였지만 결혼은 좀 더 이르게 해서 손주가 벌써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최근에 연년생으로 둘째를 낳았습니다. 그런 아들, 딸 모두 손 씨와 멀리 떨어진 도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한 뒤 왕래가 잦지는 않았습니다. 명절 때나 돼야 볼 수 있었는데 아들네는 손주들 때문에 지난 2, 3년 동안엔 못 보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 씨는 아들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엄마, 혹시 올라와서 애들 좀 봐줄 수 있어요? 올라와서? 너희 집에서 지내라는 말이야? 2살, 3살짜리 손주들을 봐달라는 아들. 차 타고 3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였기 때문에 아들네 집으로 들어와 살라는 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뜬금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맞벌이하는 부부이기 때문에 그동안 도우미를 고용해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정이 좀 그래서 그래요. 매달 드는 도우미 비용도 감당이 안 되고. 아들이 경제 사정이 안 좋아졌다면서 그 이유는 말을 아꼈습니다. 아들의 말에 손 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둘 다 직장에 잘 다니고 있었는데 경제 사정이 나빠질 이유가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묻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손 씨는 대신 다른 말을 했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어떡하고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니? 아들은 한시 빨리 올라오라며 성화였습니다. 일단은 부동산에 내놓고 올라오시면 되죠. 손 씨가 사는 집과 땅도 몇 필지 있었는데 전부 내놓고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집과 땅이 금방금방 팔리지 않을 것임은 아들도 알고 있었죠. 손 씨는 아들에게 당장 그렇게 하겠다고 말은 못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질 급한 아들이니 내일이라도 다시 연락이 오겠지만 손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보아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딸에게서도 똑같은 부탁을 받았다가 들어주지 못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의 부탁을 거절해야 했던 이유는 공교롭게도 당시에 유방암에 걸린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정은 있었지만 한 번도 손주를 봐주지 못해서 딸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늘 가슴에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딸은 오히려 엄마가 암인 줄도 모르고 애를 봐달라고 했다며 자신을 책망하며 울었습니다. 아주 초기에 발견해서 지금은 다행히도 건강이 회복되었지만 혹시나 딸이 서운해할까봐 마음에 걸렸습니다. 에이, 난 괜찮지? 근데 엄마가 힘들까봐 걱정이네. 둘이나 엄마 혼자 돌보는 게 쉬울까? 그렇긴 한데 어쩌겠어. 근데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하면 아침 저녁으로만 보면 되지 않을까?
손 씨의 이야기를 들은 딸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엄마 몸도 안 좋은데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몸은 괜찮지? 혹시 그러다가도 안 좋아지면 어떡해. 집은 팔지 마. 부동산에 내놓으라던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집을 넓혀서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애들 크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딸의 말을 들으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네 집에 가서 살 거면 비워두는 게 낭비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손주들이 어느 정도 크면 다시 내려오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돌아올 곳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달랐으니 말이죠. 딸과 전화를 끊고 나니 몇 년 전에 마을로 돌아온 이웃이 생각이 났습니다. 손 씨와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집이며 땅이며 다 팔고 떠난 이웃은 5년 만에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딸과도 연을 끊고 보증금 낼 돈도 없어서 단칸방에서 동네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뒤에선 어리석다고 수근거렸지만 누구 하나 자신의 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손 씨도 내 자식이 그럴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말처럼 굳이 집을 팔고 갈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훗날 손 씨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 되었죠. 엄마, 근데 애 봐준 돈은 준대지? 엄마 생활비나? 아들네 가기로 한 이틀 전 딸과 통화를 하는데 딸이 물었습니다. 돈? 그런 말은 안 하던데? 아들도 그런 언급이 없었고 손 씨도 돈을 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펄쩍 뛰었습니다. 에이, 그래도 돈 한 푼 안 받는 건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올라가서 생활할 만큼 정도는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가서 돈 쓸 일이 뭐가 있어? 세상에 돈 쓸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엄마도 돈 있어.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안 쓰더라도 일단은 받아도. 손 씨는 됐다고 했지만 딸이 아들에게 전화를 했는지 어쨌는지 다음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희도 사정이 좋지 않아서 많이는 못 드리고요. 한 달에 60만 원 드릴 수 있어요. 아이고, 괜찮다고 해도. 그래도 애 둘을 돌보려면 힘드시니까. 하지만 흔쾌한 말투는 아니었습니다. 마지못해 주는 듯한 느낌은 있었지만 손 씨는 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나중에 도와줄 때 도와주더라도 한 달에 60만 원이라도 받아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손 씨는 정돈해둔 집을 떠나 단출한 짐을 들고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아들네에선 어쩐지 어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 방문한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같이 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네는 쭉 같이 살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손 씨는 어쩐지 그게 10년을 넘기지는 못할 것 같았습니다. 손 씨가 올라간 뒤로 아이들을 봐주던 사람은 일을 바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와서 한시름 났어요. 사람 쓰는 비용이 상상 초월이에요. 거의 한 사람 월급이 들어간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안 돼서 그렇게 많은 돈을 줘야 했던 이유를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 둘을 온종일 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 둘을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하루 종일 다른 사람에게 맡겼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그것도 연년생을 말이죠. 아시다시피 일이 바빠서 집안일까지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애들 보면서 집안일도 조금씩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집에 도착하면 빨라야 7시였습니다. 손 씨가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더 늦는 때도 허다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들 내외가 식사를 집에서 잘 안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이 적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너희 정말 기운도 좋다. 둘째도 걷기 시작했고 첫째는 천방지축이었습니다.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치워야 했고 잠시 한눈을 팔면 사고를 냈습니다. 돌아서면 금세 거실은 난장판이 되곤 했죠. 애 둘을 보는 중간중간에 집안일까지 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쩔 때는 손 씨의 끼니는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이러니까 요즘 다들 애를 안 낳지. 둘이 함께 벌지 않으면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고 그러면 애를 낳아 키우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말이죠. 손 씨는 그나마 자신이 도와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머님, 청소하실 때 안방도 좀 해주세요. 여태 안 하셨죠? 안방은 안 열어봤지. 열어보셔도 괜찮아요. 안방에 화장실도 있고 그런데 전혀 정돈이 안 돼서 불편해요. 그래? 보통은 아이들이 노는 거실을 위주로 청소를 했고 작은 방도 돌아가면서 치웠습니다. 그런데 여태 안방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괜히 며느리가 불쾌할 것 같기도 했고 안방 정도는 아무리 바빠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 알았다. 그리고 다음날 아들 며느리가 출근한 뒤에 열어본 안방은 참 심란한 상태였습니다. 이부자리도 엉망이었고 화장대는 뭘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특이한 며느리구나 싶었습니다. 자신의 방이 이랬다면 절대로 시어머니한테 열어보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다들 시부모가 안방문을 열어보는 걸 싫어하지 않나 싶었는데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오히려 청소를 해달라는 걸 보니 희한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죠. 다른 곳을 청소할 때보다 조심스럽게 여기저기 정리했습니다. 손주들 낮잠을 재워놓고 안방 화장까지 청소하고 나오니 어쩐지 한숨이 샜습니다. 아이들만 봐주러 오라더니 그 외에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히려 회사만 나가면 집에 대한 신경을 끄는 아들 며느리가 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청소를 마치니 낮잠에서 깬 둘째 손주가 울었습니다. 허리를 펼 시간도 없이 황급히 손주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내 손씨의 얼굴을 보고 웃는 손주를 보니 손씨도 덩달아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도 힘든 와중에 이렇게 손주들 재롱도 보고 행복할 때도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쳐도 아들네 집에 올라온 것을 손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0년만 더 젊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체력만 받쳐준다면 자식을 위해서 육아도 집안일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할 말이 있어? 아, 바가지 좀 그만 긁으라고. 언제적 얘기를 지금까지 해. 언제적이라니?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무슨 고생을 더 한다는 거야? 회사 똑같이 다니는 거 밖에 더 있어? 그래서 애 봐주는 사람도 자르고 엄마 불렀잖아.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이번 달 구멍 난 건 어떻게 메꿀 건데? 네가 애초에 살림을 잘했으면 경제 상황이 훨씬 나았겠지. 지도 사치 부리고 잘한 거 없는 주제에 땡땡거려. 뭐? 땡땡, 너 말 다 했냐? 너 지금 너라고 했냐? 너도 하잖아. 왜? 조금 있으면 때리겠다. 잠자리에 들기 전 안방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닫을 생각도 안 하고 서로에게 퍼부어대는데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도 분위기가 무척 험악했습니다. 아이들이 깰까 무서워 손씨가 작은 방 문을 조용히 닫고 나왔습니다. 안방 근처에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이제는 서로 욕설까지 오고 갔습니다. 차마 듣기에 민망한 거친 말이 들리니 이걸 말려야 하나 싶었습니다. 서로 할 말 못할 말이 한참 오가는 동안 손씨가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이내 뒤를 돌아섰습니다. 손씨가 말릴 만한 상황도 아니었기에 모른 척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손씨는 다시 손주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에 종종 깨는 둘째 손주 때문에 손씨가 데리고 자는데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마 돈 때문에 싸우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큰일이라도 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들도 성격이 불같았고 며느리도 이렇게 보니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불같은 사람 둘이 만나서 싸우니 이러다가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할까봐 무서웠습니다. 손씨는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하도 뒤척였더니 이곳저곳 쑤시기도 하고 눈도 뻑뻑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인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손씨를 불러 물었습니다. 엄마, 시골에 밭이 몇 평이나 됐죠? 밭? 그건 갑자기 왜? 무슨 말을 할까 긴장했는데 뜬금없는 질문이 들려왔습니다. 어째서 그런 걸 묻는지 몰랐습니다.
집도 리모델링 한 지 오래 안 됐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팔면 돈이 좀 되긴 하겠네요. 아, 그건 안 팔려고 했는데 안 팔겠다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왜요? 이제 여기서 계속 사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들은 서운한 티를 내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손 씨가 돌아갈 생각을 했다는 것에 서운한 것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신의 집을 파는 것은 섣불리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당장 팔고 싶은 마음은 없어. 여기서 어차피 사시는 거 다 팔고 살림에 보태면 좋잖아요. 그 말은 손 씨의 집과 땅을 팔아서 자신을 달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건 차차 생각해 볼게. 지금 당장 내놔도 금방 팔리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내놔야죠. 제가 대신 알아봐드려요? 아니야. 알아서 할게. 그러자 아들이 더는 밀어붙이지는 않았지만 기분이 상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이 또 묻자 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래도 그걸 파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자 아들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차가운 말투로 알았다고 하고 돌아섰습니다. 애도 키워주고 집안일도 해주는 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정 힘들다면 어느 정도 도와줄 용의는 있었지만 손 씨도 함께 살다 보니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돌아갈 집을 없애는 건 안 될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심기가 불편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는지 정말로 경제적으로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손 씨에게 한 달에 60만 원씩 주던 것을 40만 원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남이었다면 애초에 한 달에 60만 원만 받으며 이 모든 일을 해주는 건 택도 없는 일임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손 씨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지 바보는 아니었죠. 60만 원이나 40만 원이나 생활비로는 부족한 돈이었고 20만 원은 큰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힘들다니 어쩔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고 좀 부담이 덜하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죠. 엄마, 용돈 보냈어. 용돈? 지난달에도 줬잖아. 보내지 말라니까 정말로. 딸은 오히려 손 씨에게 가끔씩 용돈을 보냈습니다. 딸이나 사위가 돈을 잘 버니 종종 이렇게 주곤 했는데 아들네에 있는 지금 받기에는 딸에게 미안했습니다.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 엄마. 딸은 온종일 집에 갇혀있는 손 씨를 안쓰럽게 생각했습니다. 손 씨가 어떤 일을 하는지 딸도 모르지 않았죠. 엄마, 무조건 희생하고 그러지 말어. 그런다고 오빠가 알아주나? 새언니랑 오빠 성격 몰라? 누구보다도 두 사람의 성격을 아는 것이 손 씨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싸웠다는 이야기는 딸에게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불같은 성격을 어느 정도는 아는 것 같았습니다. 내 걱정은 말고 너도 밥 잘 챙겨 먹어. 엄마가 내 걱정하지 마. 나는 잘 사니까. 받는 돈을 40만 원으로 줄였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들과 딸이 싸우는 꼴을 보게 될까 봐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들이랑 씨름을 하다 지쳐 앉아 있었는데 첫째 손주가 던진 장난감에 얼굴을 맞고 말았습니다. 어이쿠, 손 씨가 눈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손이 축축했죠. 손에 묻어난 피를 보며 손 씨는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손주도 놀라서 쳐다보고 있었죠. 할미 괜찮아? 거울을 보니 눈썹이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깊은 상처는 아니었지만 금방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큰 반창고를 붙여놓았더니 인상이 험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퇴근한 며느리가 손 씨의 얼굴을 힐끔 보더니 관심 없이 눈길을 돌렸습니다. 저 씻고 올게요. 눈은 왜 그러냐는 질문도 하나 없었죠. 그나마 아들은 일말의 관심은 있어 보였습니다. 눈이 왜 그래요? 장난감에 맞았어. 아, 그래요? 하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괜찮냐, 상처가 심하냐, 어느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손 씨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뒤를 돌았습니다.
어쩐지 마음 한켠에 찬바람이 부는 듯 했죠. 벌써 아들네 집에 들어와서 산지 2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있었는데 눈 위의 상처처럼 마음에도 상처가 생기는 듯 했습니다. 헛헛한 기분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뒤 손씨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애들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어때? 첫째가 벌써 5살이었습니다. 남들은 유치원에 갈 나이였습니다. 손씨가 처음 아들네 집에 왔을 때도 하루에 몇 시간만이라도 어린이집에 보내자고 했지만 며느리가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6살에 유치원에 보낼 계획이라고 했죠. 6살 되면 유치원 보낼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4살, 5살 아이 둘을 하루 종일 집에서 돌보는 건 손씨에게도 중노동이었지만 아이들에게도 좋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놀이터에서 놀긴 하지만 그래도 행동 반경이 너무 좁았습니다. 하지만 애들 엄마가 싫다는데 손씨가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며느리의 결정에 주관하는 것은 손씨뿐이었습니다. 이대로는 병나겠다 싶었습니다. 암이 문제가 아니라 허리와 무릎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2년간 아이들을 들었다 놨다 수도 없이 반복하니 몸이 나만할 리가 없었죠. 엄마, 이번에 한 3일 정도 시간 낼 수 없나?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이번에 김서방 보너스 받았거든. 주말 껴서 여행 가려는데 같이 가게. 아이고, 보너스 받았는데 너희끼리 쓰지. 에이, 엄마만 그런 거 아니고 시부모님도 여행 보내드리기로 했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랑 둘이 가신다고 하셔서. 근데 엄마는 혼자니까 우리가 같이 가려고 했지. 그래? 여행을? 손씨는 너희끼리 쓰라고 했지만 마음은 설레었습니다. 지친 일상에 어쩌면 그런 휴식이 필요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엄마 안 간다고 하면 내가 서운해. 시부모님만 보내드리는 거잖아. 딸의 말에 들뜨는 기분이었습니다. 여행은 생각도 못 해봤는데 너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가는 걸로 알게. 오빠한테 말해서 시간 좀 빼봐. 그래, 알겠어. 전화를 끊자 어느새 손씨의 얼굴엔 한박 웃음이 떠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며느리가 퇴근했을 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아니, 그러면 애는 어떻게 해요? 주말이니까. 금요일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금요일은 어떡하고요? 그건 하루 정도는 사돈한테 맡길 수 없겠어? 그러자 며느리가 인상을 썼습니다. 아시잖아요. 저희 엄마 허리 아파서 보호대 차고 계세요. 보호대까지는 아니었지만 허리가 아픈 것은 손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릎이며 허리며 안 아픈 곳이 없었지만 보호대까지 차고 생활한다는 사돈에게 애를 맡기자고 우길 수는 없었습니다. 손씨도 서글펐습니다. 억울하기도 했죠. 그러면 이참에 유치원에 보내는 게 어떻겠냐? 반응은 더 격했습니다. 엄마 여행 간다고 애를 유치원에 보내자고요? 좀 더 있다가 보내기로 이미 얘기 끝난 거잖아요. 어머님, 주말에는 제가 볼 테니까 금요일 말고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1박 2일만 다녀오세요. 그렇게 해요. 여행 가지 말란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애들을 아픈 장모님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며느리는 인심이라도 쓰듯이 주말에 자신이 아이들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씨의 기분은 어떨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였습니다. 손씨도 이런 아들 며느리에게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자신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씨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로 참는 것이었습니다.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사정보다는 자식의 사정이 우선이었죠. 힘들고 서러운 일이 있어도 내 자식이니까 자식에게 매정하게 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 싶었습니다. 결국 딸에게 주말을 이용해서 가자고 했더니 떨떠름하게 알았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말은 안 했어도 금요일에는 안 된다는 걸 보니 아이를 못 맡긴다는 사실을 아는 듯 했죠.
딸은 1박 2일로 갈 수 있는 여행을 추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어쨌거나 못 가는 것은 아니었기에 손 씨도 그러자고 하고 말았죠. 어머니, 속옷은 웬만하면 손빨래 해주세요. 뭐? 속옷을 손으로 빠르라고? 네. 팬티도 그렇고 옷감이 자꾸 상하는 것 같아요. 이거 건조기 돌리시는 건 아니죠? 건조기는 안 돌리는데 그러면 씻으면서 바로바로 빨아서 널면 되잖냐. 다른 손빨래 할 때 같이 해주시면 되죠? 어쩌면 시어머니한테 자신의 속옷을 손으로 빨아달라고 할 수 있는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옷감이 중요하면 스스로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속옷을 말이죠. 손 씨도 아무리 며느리지만 남의 속옷까지 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속옷 정도는 네가 빨아도 되잖아. 아니, 그냥 애들 옷 손빨래 할 때 같이 주물주물 해주시면 되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시애미한테 속옷을 빨아달라 그래? 며느리가 하도 어이없다는 투로 중얼거리는 바람에 손 씨도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일부러 이러는가 싶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게 요즘 말하는 며느리살이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고 레이스 상할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어차피 빨래는 어머님이 하시니까요. 그러면 입장 바꿔서 내 팬티 좀 빨아달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 그러자 비위가 상한 듯 인상을 찌푸리는 며느리.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고 못된 며느리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날 손 씨는 며느리와 한바탕 했습니다. 며느리도 지지 않고 받아쳤고 손 씨도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가 나자 아들이 말리긴 했지만 손 씨는 이런 생활에 회의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동안 서운한 일도 많았지만 이렇게 업신여김 당한다고 느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보니 며느리는 손 씨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 듯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손 씨를 모시고 살아주니 노동으로 갚으라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며느리와 대면대면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생활도 끝이 다가오고 있는 듯 했죠. 그러다 며칠 뒤 손 씨는 밤늦게 다용도실에 들어갔다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다 자고 있지. 나 물 마시러 부엌에 나왔어. 부엌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용도실에 음식물이 담긴 냄비를 그대로 둔 것이 생각나서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그걸 모르고 부엌으로 나와 전화통화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손 씨가 나가려고 하자 이상한 말이 들려왔습니다. 에이, 내가 엄마는 허리 아파서 애들 절대 못 본다고 잘 말해놨어. 거짓말이면 뭐 어때? 내가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이유가 뭐야? 애들 봐달라고 힘들어도 참고 사는 건데 애를 왜 엄마가 봐줘? 엄마 힘들어서 애들 못 봐. 그럼 내 맘이 아프지. 걱정 마. 박서방도 다 아는데 뭐라고 안 해. 내가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 그래서 애들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 아가씨한테 모시고 살라고 하던지 아니면 따로 방이라도 구해드려야지. 시골집은 박서방이 팔아버리기로 했지. 박서방이 투자한다 어쩐다 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팔아오겠지 뭐. 시어머님도 자기가 알아서 내보내겠대. 난 몰라. 뭐가 좀 그래? 그래도 손주들 어렸을 때 같이 산 건 어머님한테도 나쁠 거 없지 뭐. 안사돈과 통화하는 듯 했습니다. 손 씨는 나가려고 잡았던 문고리를 탁 하고 놓았습니다. 그러자 부엌에서 들려오던 말소리가 끊겼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다가오며 손 씨를 불렀습니다. 손 씨가 이내 문을 열고 나가자 며느리가 쏘스라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 계셨어요? 손 씨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가웠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위해 이러고 있었나 후회하는 데에는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눈앞의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눈이 멀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손 씨도 아들 내외와 계속해서 같이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면 돌아가려고 했죠. 그런데 아들 며느리는 손 씨의 집을 팔아치워 돈을 챙기고 자신을 맨몸으로 쫓아낼 계획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어쩜 이런 악마 같은 것들이 있나 싶었습니다.
손 씨의 눈이 시뻘개졌습니다. 어차피 결국 너희한테 쫓겨날 거. 그냥 지금 가련다. 네? 가시다니요. 어딜요? 어디긴 내 집이지. 아니, 지금 이 밤에 어딜 가신다고. 그리고 이렇게 가시면 애들은요? 내일 당장 출근할 게 걱정인 모양이었습니다.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나가야 하니? 손 씨의 도끼에 찬 목소리에 며느리가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손 씨가 큰 가방에 옷가지를 구겨 넣었습니다. 어차피 짐이라고는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짐 싼다고 며칠 동안 머무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손에 집히는 만큼만 챙겨가고 나머지는 차라리 다 버리는 게 나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가 오해인지 모르겠지만 설령 오해라도 내가 나갈 이유는 충분히 차고 넘치지 않냐? 소란이 일자 아들도 나와봤습니다. 어디 가세요? 어리둥절한 아들을 손 씨가 한번 노려보고는 짐을 들고 나와버렸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당황하며 소리치는 소리가 났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손 씨는 아들과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들네 집에서 나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해진 수순이었겠죠. 손 씨만 그걸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그 사랑이 바보 같은 외사랑이었고 결국 손 씨를 비참하게 하는 잘못된 사랑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손 씨는 아들 며느리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회사를 쉬게 되었네 어쩌네. 아픈 장모님한테 애들을 맡기게 돼서 죄스럽네 어쩌네. 말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연락을 받을 가치도 없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들의 전화는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손 씨는 바로 땅 일부를 옆 땅 주인에게 팔았습니다. 밭을 넓힌다고 이전에 물어본 적이 있었던 이웃이었는데 원하는 가격에 팔아버렸죠. 그리고 보란듯이 그 땅을 판 돈을 딸에게 주었습니다. 딸은 얼떨떨해 보였지만 아들에게서 더욱 격한 반응이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으니 아들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혜진이한테 돈 주셨어요? 그 집 안 파신다면서요? 땅도 안 판다면서요? 아들이 소리치자 손 씨는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나머지도 다 정리해서 이제부터 쉬엄쉬엄 여행도 다니면서 살 거다. 그러니 그 말 뜻을 알아듣고는 아들이 분개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정작 힘든 건 저예요. 뻔히 아시잖아요. 그리고 장남한테 한 푼도 안 주겠다는 말이잖아요. 여태 엄마 모시고 살았던 거 저예요. 앞으로 엄마 아프면 모시고 살 사람도 저고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라. 너희는 날 모시고 산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잖냐. 더 늙고 병들어도 나 알아서 살 테니까 하지도 않은 일로 생색내지 말어. 엄마 손으로 키운 손주들 이렇게 버리고 가면 마음 편하시겠어요? 그 정도까지 키워줬으니까 고마운 줄 알아. 그리고 엄마는 너희가 버릴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야만 해. 애 키워준 돈까지 달라고 하고 싶은데 연 끊는 값이라고 치마. 더는 엄마 재산 탐내지 말고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 안 줄 거면 다 주지 말아야지. 혜진이는 왜 준 건데요? 저 열받게 하려고요? 엄마 진짜 이러면 천벌 받아요. 그래, 나중에 누가 천벌 받는지 하늘나라에서 확인해보자. 손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째서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바른 말 한 번 못하고 살았는지 억울하기도 했고 스스로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실했습니다. 그 끝에 후회만 남았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살았다가는 더 큰 후회만 남기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딸에게만 돈을 준 것에 눈이 뒤집힌 듯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통쾌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작은 복수 정도는 된 듯 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갔다가는 계속 아들과 얽혀 마음만 어지러울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손 씨는 전화번호조차 바꿔버렸죠. 그러고는 딸과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살았습니다. 아들이 찾아온다면 이사라도 갈 마음이 있었지만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딸에게 들어보니 경제적으로 힘들어 집을 팔고 월세로 이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아들이 감내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손 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죠.